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외계 항성, 별들 본 거야. 저번 시간 한 거 잠깐 복수 좀 합시다. 주계열성이라는 게 진화하는 경로가 있었고, 주계열성의 크기 따라 가지고 핵융합하는 방법들도 다 달랐을 거야.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한 번 됐고, 이제 우리가 3단원이 이제 전체 파트인데 3단원의 앞쪽 파트가 1번에서 4번까지. 우리가 지금 5번 하는 거야. 5단원. 자, 이제 봐야 되는 게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다. 이거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외계 행성 탐사랑 외계 생명체 탐사 분류해야 돼. 같은 거 아니야. 외계 행성은 누굴 찾겠다는 거야? 행성 찾겠다는 거야. 행성. 그럼 행성은 어떤 놈인데? 행성.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행성을 찾겠다 이 뜻인데, 외계 생명체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너네 인간의 생명체랑 그냥 생명체는 약간 분류를 다르게 한다. 인간 같은 생명체를 무슨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지적 생명체라고 해. 우리가 뭐 생각하고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잖아 다. 그래서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뭐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고 세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생명체를 어떻게 있는지 탐사할 거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 이것도 내가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선행학습을 한번 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외계 행성의 탐사 중에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먼저 얘는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된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이 시선 속도 변화가 뭐니?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별에 도플러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본다는 거야. 우리가 먼저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도플러 효과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도플러 효과가 뭐니? 도플러 효과가 뭐야? 관찰자가 있으면 이 관찰자로 가까워지는 애랑 관찰자에서 멀어지는 애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게 도플러 효과야. 파장이 달라져. 그럼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면은 원래 파장보다 더 짧아지냐 길어지냐? 관측자로 가까워지면 원래 파장보다 더 짧아져. 근데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원래 파장보다 길어져. 파장이 짧다는 게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에너지가 크다는 거지. 파장과 에너지 반비례 관계니까 파장이 길다는 거는 에너지가 좀 커진다. 자, 쉽게 보면 여기 봅시다 한번. 원래 편의가 있어요. 원래 편의. 자, 봐봐. 지금 관측자가 지구에 있어. 지구에 있는데 별이 있거든. 별. 요 새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인다. 자, 근데 내가 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 쌤, 우리 태양은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자, 우리 태양도 실제로는 가만히 안 있는다. 아주 약간 움직여. 자전은 당연히 하는 거고 움직인다는 거 공전한다는 거야. 근데 왜 얘가 공전을 우리 태양은 안 한다고 생각하냐면, 태양 말고 다른 행성들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돼.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자, 우리 태양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태양은 태양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의 행성을 보잖아. 태양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질량이 작은 거야, 얘네들이. 이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는 만유 인력이 다 있는데 얘 질량만 너무 크니까 얘네들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근데 문제가 태양의 질량, 외부 행성이야. 외부에 항성이 있어. 근데 외부에 있던 행성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 그러면 지금 외계 행성과 항성 사이의 만유 인력이 우리 태양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네가 만유 인력이 크다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각각 같이 공전한다는 거야. 대신에 당연히 별, 항성이 공전 궤도면이 좀 작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우리 태양도 움직이는데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게 우리 태양이 중점이에요, 거의. 이러니까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외계에 있는 어떤 항성, 외계에 있는 별에 존재하는 행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항성, 즉 별과 행성이 같이 공전, 같이
근데 지구라는 관찰자가 여기에 있대. 그러면 지금 항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때까지는 지구에 있는 관측자 기준에서 이 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멀어지는 것 같아? 가까워지고 있잖아, 관측자에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버리면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온다고. 이러니까 도플러 효과의 개념에서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파장이 짧아지는 편이가 되고,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더 길어지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대. 봅시다. 요게 지금 맨 처음 상태가 이 상태거든? 이 상태의 파장이 원래 이 영역이야. 근데 여기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야, 뒤로. 뒤로 가버리면은 지금 얘보다 얘는 관찰자로부터 멀어진 거야, 가까워진 거야? 멀어졌지. 멀어지니까 편의가 적색 쪽으로 가야 돼, 청색 쪽으로 가야 돼? 원래 파장에 대해서 적색 쪽으로 편의가 가야 돼. 파장이 이동하는 현상을 편의되었다라고 하고 적색 쪽으로 편의됐기 때문에 적색 편이라고 해. 자,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원위치로 오면 여기는 이제 편의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앞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면은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는 현상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청색 쪽으로의 편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도플러 효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잘 기억해야 돼. 몇 가지 내 특징을 알게 해준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는 도플러 효과는 항성을 보는 거야, 행성을 보는 거야?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시선 속도 변화를 볼 건데 요 시선 속도 변화가 행성의 시선 속도 보는 거냐고 항성의 시선 속도 보는 거냐고? 항성이야. 이 새끼 보는 거다. 행성 거 보는 거 아니야. 행성은 스스로 빛을 방출 안 하니까 시선 속도 변화가 아예 안 나타나요. 그냥 파장이 뭐 뒤로 가든가 앞으로 가는 현상이 없어. 대신 잘 들어야 돼. 시선 속도 변화로 외계 행성을 찾겠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태양은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이 방법으로 찾으려면 조건이 뭘까?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아야 돼. 그럼 조건이 뭐냐고? 질량 차이가 많이 나네. 누가 어때야 돼? 얘 질량이 커야 돼. 얘 질량이 커야 된다고. 다시 얘기해준다.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얘가 공통 질량 중심이야 그냥. 그러니까 태양이 안 돈다고. 자전거하고 공전 안 해.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으려면 얘가 좀 사이즈가 커야 돼. 얘가. 이게 짜증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가 사이즈가 커야지만 얘가 돌아요. 얘가 도는 걸로 우리는 관찰자, 얘가 도는 걸로 본다는 거야. 도플러 효과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요 방법으로 이용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이용한다. 다시 중심별이야, 별. 중심별. 그러니까 지금 얘의 시선 속도 변화가 생겨야 돼. 근데 얘의 시선 속도 변화가 생기려면 조건이 뭐라고? 얘의 시선 속도 변화가 생기려면 요 새끼의 질량이 좀 사이즈가 커야 된다고. 그래야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같이 공전할 수 있어.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할 때 첫 번째, 공전 방향이 같아요. 기억 잘해 이거. 공전 방향이 똑같아. 즉 행성과 항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방향이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위치는 서로 반대로 가야 돼. 자, 위치가 반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 질량 중심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 공통 질량 중심에 있고 행성과 항성을 이은 성분의 가운데는 아니지. 그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야 돼. 자, 이게 뭔 뜻이냐면 봐봐. 행성과 항성을 이은 직선의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어찌 돼야 되냐? 공통 질량 중심에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항성이 지금 여기에서 공전하고 있대.
항성 여기서 공전하고 있으면 행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더 공전 궤도면이 클 거야. 그때 행성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항성과 행성을 이은 선분의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위치하지.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얘 거 공전 방향을 주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리로 가는 거지. 공전 방향이 똑같아야 된댔어. 방향이 똑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공전하니까 반시계 방향이면 얘도 반시계 방향을 봐야 된다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적색편이 나타나는 거야? 청색편이 나타나는 거야? 적색편이야? 청색편이야? 이제 시간 지나네. 미쳐버리겠네. 아 얘가 가까워질 거 아니냐 이제. 그럼 당연히 청색편이 나타나야지. 이걸 안 물어본다니까 시험 문제는. 함성이 시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 청색편이 나타나면 행성까지의 거리가 어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행성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지겠지 뒤로 가니까. 그 다음 얘 거의 편이량 보는 거 아니랬어. 얘 거 편이량 본댔어. 근데 편이량이 더 많으려면 조건이 뭐야? 적색편이든 청색편이든 편이량이 많으려면 조건이 뭐라고? 이 새끼의 사이즈가 커야 된다. 얘 사이즈가 커야지만 항성의 공전 궤도면이 더 커져. 그래서 다시 항성의 공전 궤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항성의 공전 궤도를 결정하는 건 행성의 사이즈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건 행성의 도플러 효과 본다 안 했어. 항성의 도플러 효과를 바라보는 거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요거 세 가지가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이걸 이용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자, 일단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 질량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있어야지만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같이 공전할 거야. 아, 그것도 조건이긴 맞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지만 관찰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뭔 의미냐면 지금 생각을 잘해봐. 내가 관찰자야. 지구야. 지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방향은 시선 방향이야. 요 방향. 내 눈에 있는 방향. 시선 방향. 근데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야. 그 다음에 태양이 이 질량 중심을 이렇게 돌고 있고 아니면은 얘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요 개념이거든.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외계 행성이 이렇게 돌면은 당연히 태양이 뒤로 가거나 앞으로 오는 시점이 있으니까 도플러가 보이겠지. 근데 모든 전 세계 전 우주에 있는 공전 궤도가 다 내 방향에 나란한 게 아니에요. 봐봐, 공통 질량 중심 여기고 항성이 이렇게 공전. 그럼 행성도 이렇게 공전하겠지. 그지? 그럼 지금 내가 봤을 때 태양이 가까워오든 멀어지는 개념이 없어요. 즉 도플러가 안 나타난다. 자, 다시 이 방법을 쓰려면 관찰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 면이 나란해요. 궤도 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해.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 만약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은 쓸 수 있긴 한데 잘 안 나와. 도플러가 잘 안 나와.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게 아니잖아. 시선 방향과 항상 나란한 공전 궤도가 있을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여기 다 있어요. 특징 한번 봅시다. 특징 보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행성의 질량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탐사에 효과적이다.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관찰하면 행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다. 뭐 그걸 됐어. 2009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발사하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이 방법으로 발견됐대.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외계 행성은 일단 발견했다. 요 외계 행성엔 외계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상당히 낮아요.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이 방법으로 얘를 지금 찾았단 말이야. 얘를 항성의 도플러 효과의 방향으로 얘가 있다는 걸 찾아냈어. 근데 여기에는 외계 생명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왜? 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행성은 중력장이 너무 커. 그 중력에서 정상적인 진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결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맨 앞에 외계 행성 탐사와 생명체 탐사는 개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찾았다. 그럼 여기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겠네.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건 모르는 거야. 그냥 외계 행성만 찾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성의 공전 궤도면 내가 얘기했지 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수직이라는 뜻이 뭐니? 내가 보는 방향에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돌려. 이게 수직이지. 이게. 그럼 내가 보는 방향에 공전 궤도가 여기니까. 그럼 수직일 때는 관찰이 아예 안 돼요. 도플러가 안 일어나서 관찰이 안 돼. 두 번째,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랬어.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별의 이동 속도가 작아져서 관측이 어려워진다. 결국은 뭐냐면 일단 항성과 행성의 질량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조금만 나야 돼. 그래야 같이 도니까. 같이 돌아, 같이. 근데 얘가 좀 질량이 크더라도 너무 멀리 있대, 만약에. 이러면 만유 인력 법칙이 좀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다시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항성이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행성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돼. 두 번째,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해야 돼. 세 번째, 행성과 항성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까워야 돼.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단 이 조건을 찾으면 지구와 같은 행성 발견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행성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된다고. 그래야 중심 별이 움직인다고. 근데 정상적인 진화가 일어나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야지만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외계 행성은 찾을 수 있지만 지구와 같이 작은 행성은 찾기 힘들어. 자, 이게 첫 번째 한 거다. 외계 행성 탐사. 자, 두 번째가 이제 식현상이거든. 자, 식이라는 게 뜻이 뭐니? 식의 뜻이 뭐야? 가려지는 거. 일식, 월식 뭐 들어봤냐? 일식이 뭐가 뭘 가리는 거냐? 진짜 이 빡대라는 진짜. 야, 태양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대. 일식이니까 식자가 먹을 식자잖아. 일자가 무슨 일자야? 그래, 나를자 태양이야. 태양을 먹었다는 거야. 누가? 달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달이 공전을 하다가 태양을 빛을 오는 걸 달이 가려버리면 이걸 우리는 일식이라고. 근데 월식은 뭐야 그럼? 달을 먹는 거네. 누가? 지구의 그림자. 즉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는데 달이 여기로 가. 그러면 태양빛을 지구가 가렸기 때문에 달로 안 가요. 그 달이 안 보여. 자, 근데 개기 월식 때는 뭐 달이 뭐 붉은색 달로 보이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뭐냐? 식이라는 건 뭐냐면 가려지는 현상이야. 가려지는 거. 자, 한번 봐봐. 중심별이 이만하게 있다. 근데 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 자, 그러다 보면 지구에서는 당연히 밝기를 보는 거야. 별빛의 밝기. 그럼 별은 얘니까 중심별의 밝기가 빡 오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밝기가 약간이라도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왜? 얘가 행성이 이렇게 간 다음에 앞을 가리면 가린 것만큼 별빛은 안 올 거 아니야. 이걸 식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밝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지금 약간이라도 어두워진다는 거야. 대신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구간의 길이가 나와. 이 구간 길이로 알 수 있는 건 뭘까? 구간 길이.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얘의 속도를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여기는 아직 안 가려진 거고 여기는 완전히 가려진 거니까 안 가려진 데서부터 완전히 가려진 데까지의 밝기 변화로 얘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근데 속도를 알려면 더 좋은 방법이 뭐야?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 완전히 가려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가려지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공전 주기야. 자, 이거 기억 잘해. 이렇게 실제로는 이걸로 많이 물어보거든.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공전 속도를 우리는 뭐 얘기를 한다면 공전 주기는 한 바퀴 갈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공전 주기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뭘까? 이만큼의 요 밝기 변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행성 얼만큼 가렸냐 이거지. 그러니까 밝기가 얼만큼 변했냐 이거잖아. 행성의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행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린 거야.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가린 거거든. 그럼 밝기 변화가 딱 나타날 거라고. 그 다음에 밝기 변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밝기가 좀 어둡다고. 원래 별빛의 밝기보다. 그 다음에 얘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밝기가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요 행성의 크기가 얼만큼이 가려지는가? 얼만큼 가려져? 행성의 표면적만큼 가려져. 표면적만큼. 그러면 요 행성의 표면적을 구하는 식이 뭐야? 표면적 구하는 식이 뭐냐? 이건 기억 잘해. 4파이 r 제곱이야. 그러니까 너네 반지름을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행성의 반지름을 물어볼 거야. 반지름 물어보면은 밝기가 얼마나 변했냐 일단 그걸 판단을 하고 그만큼 변한 이유가 r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같지는 않겠지. r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 얼마큼 가려졌냐로 행성의 반지름도 알 수가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 문제가 r은 뭐 루트 몇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여기 이제 맞는지는 밝기 변화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내가 문제 풀 때 따로 알려줄 테니까 기억 잘 하시고. 자, 근데 얘도 한계점이 있어요. 뭐가 한계점일까? 아까랑 똑같아. 봐봐.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이 여기야. 근데 여기가 별이 있다? 항성이 있어. 근데 공전 방향이 이렇게 공전해. 가려지질 않지. 가려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공전 궤도 면이 나란해야지. 그러면 이제 항성 여기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가려지잖아요. 똑같아. 식현상을 이용하려고 해도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돼.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가 있고, 식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와 별끼리 식현상을 일으키는 것과는 또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까 얘기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하려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돼. 공전 궤도면들이.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문제 푼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자, 요건 이제 상대성 이론이랑 좀 연결을 해야 돼, 원래는.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말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성 이론이 물리 1에서 배운 거는 특수 상대성이지. 뭐 물리 배우신 분들은 알 거야. 관찰자가 저쪽에 있는데 로켓 타고 존나 빨리 쌩 가버리면은 얘 시간이랑 얘 길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고, 자, 너네 이거 봐봐.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태양이 있으면 또는 뭐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천체가 있으면 무조건 그 질량만큼의 공간의 굽어짐이 있다라고 했거든. 제가 쉽게 보면은 방석을 되게 푹신한 방석을 이만한 걸 준비해. 거기다가 야구공을 한 개 딱 떨어뜨렸어. 그럼 야구공 떨어뜨렸으니까 그 방석이 약간이라도 휘겠지. 근데 볼링공을 팡 떨어뜨려. 그럼 볼링공 무거우니까 그만큼 더 방석 눌릴 거 아니야. 이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질량이 클수록 공간의 왜곡 현상이 크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의 공간은 왜곡돼 있다. 이게 일반 상대성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 엄청 큰 별이 있대. 근데 이 별에 완전 너네들이 봤을 때 시선 방향이 나란하게 별빛 뒤에서 별빛이 오고 있어. 그럼 이 별빛이 자기는 당연히 직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직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공간 자체가 굽어 있단 말이야. 그럼 별빛이 오다가 휠 수가 있어요. 여기로도 별빛이 오다가 휠 수 있어. 대신 이 빛은 휜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자기는 직진한 거야. 직진했는데 공간 자체가 굽어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내 이론이 맞다면 개기 일식, 즉 태양빛이 안 보일 때 뒤에서는 별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실제로 4개로 보였어.
이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결국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먼 천체에서 온 이 빛이 있거든. 이 빛은 원래는 직진의 스밀로 가야 돼. 지구로 안 들어와. 근데 안 들어오는데 이 별 때문에 휘어서 들어온다고. 휘어서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먼 천체에 있는 밝기가 볼 수가 있다. 밝기가 이렇게 보인대. 근데 문제가 자, 행성이 있어요. 행성. 봐봐라. 아무리 질량이 작든가 내가 아까 야구공도 휠 수 있겠어. 그럼 얘가 질량이 좀 작든가 크든가 간에 원래는 이 별빛, 여기서 온 별빛은 이 공간만 굽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직진이야. 그럼 요 별빛은 여기로 안 들어와. 몰라. 근데 얘 봐. 행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이 별빛이 오다가 행성 때문에 꺾여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럼 봐봐라. 원래 들어오는 별빛보다 행성 때문에 약간이라도 꺾여서 별빛이 더 들어왔지. 더 들어왔으면 밝기가 좀 더 밝게 보여야 돼. 어떻게 보여야 돼? 밝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틱 밝아집니다. 이걸 나는 항상 틱장애라고 하고, 틱장애가 있는 별이면 무조건 행성이 있는 거야. 가다가 틱. 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이거보다 만약에 더 크게 밝기가 변했다고 치자. 더 크게 밝게 변했다는 건 뜻이 뭘까?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사이즈가 크면 여기에 있는 별빛까지도 끄집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크게 있냐, 얼마나 크게 틱이 되냐, 이걸로 이제 얼만큼의 행성의 사이즈가 있냐, 이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 이 방법을 이용하잖아. 장점이 있다.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밝기가 원래보다 약간이라도 더 밝게 보이면 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찰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도 드디어 행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까지 배운 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랑 식현상 이용하려면 시선 방향과 나란해요. 근데 드디어 이 방법을 쓰면 나란하지 않는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이 얘야.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을 또 찾아낼 수 있어요. 얘가 어떤 항성이 되게 조그맣대. 행성이 되게 조그마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약간은 휘거든. 그럼 얘가 이거 많이 휘진 않겠지만 약간 틱이 생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그만 행성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 궤도면이 긴 반지름이 행성, 뭐 이제 이런 것도 탐사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와 같은 조그만 행성을 드디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한계점이 있다. 자,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고 항상 하늘을 관측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먼 천체가 여기 있다. 이 먼 천체 별빛이 얘는 지금 별이 가고 있는 별이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럼 한 번 가면 끝나버려. 얘가 언제 다시 올 건데? 안 와요. 그래서 한 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늘을 봐야 돼. 이게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하지만 얘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다면 지구와 같이 사이즈가 좀 작은 행성들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는 다른 두 방법보다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수가 많진 않아요. 이용하기가 좀 힘들어도 지구와 같은 행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촬영하는 방법.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직접 촬영을 어떻게 하겠냐. 자, 우리는 가시광선의 영역을 본단 말이야. 즉 별빛이 날라와줘야 볼 수 있어요. 직접 촬영하면 있긴 있을 건데 그만큼 밝은 별빛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행성을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중심별의 밝기가 이게 태양 같은 거지. 별의 밝기가 행성에 비해서 매우 밝기 때문에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찾기 힘들어.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대기상분을 분광 관측으로 알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건 잘 힘들다. 한계점 보면 지구에서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직접 촬영해서 행성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외계 행성을 드디어 찾긴 했어. 자, 근데 외계 행성을 보니까 외계 행성계 탐사 목적을 봅시다.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뭐 지적인 외계 생명체를 발견해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행사한다. 뭐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너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 기억 잘합시다. 케플러 우주망원경 여기 외워야 된다. 이거 안 해면 뭔지 못 풀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09년에 발사된 우주망원경인데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중심별과 이제 거리가 적당하며 중심별 주위를 약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려고 한다. 다시 이걸 왜 써준 거야? 2009년에 왜 밖으로 보냈어? 뭘 찾으려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으려고. 지구와 비슷한 행성 찾으려고. 그래서 2009년에 발사해가지고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거 찾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자, 일단 지구는 안에서 측정하려고 하면 지구 중력 때문에 빛이 굴절돼요. 왜곡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구 안에서는 이걸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주로 보내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찾기가 좀 쉽다 이거지. 그래서 중심별 주위를 약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찾고 있대요. 많이 찾았습니다. 지금도. 자, 외계 행성의 특징을 보면 탐사 초기에는 질량이 크고 중심별과 가까운 행성이 주로 발견되었지만 우주망원경 발사 이후에 지구와 크기가 질량이 비슷한 행성이 많이 발견되고 있대요. 자, 이것도 기억 잘하십시오. 자, 근데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2009년에 쐈다. 지구랑 크기가 비슷한 걸만 관찰하려고 한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워야 돼.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식현상을 이용한다. 기억 잘해야 돼 이거.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식현상이 이용한다. 식현상. 자,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있는데 이건 케플러 우주망원경보다 더 뒤에 쏴준 거야. 이거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쏴준 거고 얘는 기억할 부분이 적외선 영역으로 관찰한다. 기억 잘해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다. 적외선 영역을 관찰하고 관측 가능한 초기의 우주 상태와 외계 행성계를 연구하는데 이용한다. 결론, 얘랑 얘는 목적이 달라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식현상 이용해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 찾는 게 목적이야.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으로 예전 초창기 우주를 판단하기 위해서 쏘아준 거야. 지구와 같은 행성 찾으려고 쏘아준 게 아니라고. 기억을 잘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애들을 쫙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당연히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목성의 질량을 1이라고 둔 거야.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만 발견이 됐었어, 예전에. 왜?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빼면은 질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밖에 발견이 안 된 거야.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질량이 작은 애들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2009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 쐈다 그랬지? 2009년이니까 요즘 되겠네. 요 이후로 드디어 질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애들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촬영한 애들 요렇게 되고 식현상 이용하는 거 이렇게 되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이렇게 이제 시선 속도 변화 이렇게 된다. 행성의 질량이 시선 속도 변화 같은 게 좀 커야 된댔지. 목성 질량이 1이야. 그럼 얘는 목성보다 더 큰 행성이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 변화 이용할 수 있고 식현상도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사이즈가 좀 커야 되거든. 근데 공전궤도 반지름이 지구가 1일 경우에 이거보다 이제 가까운 애들 먼 애들 이런 식으로도 촬영하고 많이 지금은 찾아냈어요. 자,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외계 생명체 탐사는 좀 이따가 하고 문제 먼저 풀어볼게. 지금 여기 274페이지 다 풀어봐.